자, 여러분, 일본 소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크로키리시마? 아저씨의 술? 아니면 군내가 심한 술? 그런데 말이죠, 이 일본 소주, 사실 일본에서 무려 3번 사회현상급 붐을 일으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저 지역 술로만 여겨졌던 일본 소주가 전국적인 인기 술이 되고 급기야 니혼슈 위스키를 제치고 일본 주류 소비 1위에 올라가기까지. 도대체 일본 소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혼술준 일본 술 이야기는 바로 이 일본 소주의 제1, 2, 3차 소주 붐입니다. 전쟁 후 일본에서 소주는 죽음을 부르는 술이었습니다. 술을 만들 재료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든 술을 구해서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카스토리라는 이름의 밀주입니다. 말이 좋아서 술이지 쓰다 남은 술찌꺼기, 고구마 줄기, 도토리 등등 일단 있는 대로 다 집어넣고 간이 증류기로 짜낸 정체불명의 술이었습니다. 맛은 둘째치고 독성과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3잔 마시면 3일은 알아눕는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현대의 카스토리는 니혼슈의 술찌개미를 증류한 양질의 카스토리 쇼츠로 발전했지만 바로 이 시절에 찌꺼기를 활용해 만들던 밀주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공업용 알코올에 물을 타 마시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바크단이라는 말로 현 시대의 폭탄주는 우습게 만들 정도의 폭탄이었죠. 실제로 이 마크단을 마시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일본의 양조장들은 안전한 소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1953년 주세법을 개정해 도수 20도 이하의 소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정식 소주 산업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시기의 혼란과 생존 경험은 위기를 품질로 돌파한다는 일본 소주만의 정신을 만들었고 이후 소주 붐을 이끄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70년대 후반, 당시는 세계적으로 무색 무취의 중류주, 즉 화이트 리큐르가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화이트 혁명이라고 불려지며 보드카, 진, 데킬라 같은 투명한 술들이 트렌드였고 일본 역시 그 트렌드에 따라가던 시기였죠. 이 타이밍에 일본의 주류 회사인 다카라는 순한 맛의 감류 소주인 듀을 출시하며 자사의 브랜드를 뉴 스피릿으로 포지셔닝하게 됩니다. 깔끔하고 드라이한 술이란 이미지로 말이죠. 그런데 이 화이트 혁명의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 바로 이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는 가고시마의 고구마 소주 사츠마 시라나미가 내건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로크용 소주 6 뜨거운 물 4에 황금 비율로 마시자. 시라나미는 이전에 없었던 오유와리 문화를 전국에 처음 소개한 브랜드였습니다. 그 전까지 소주는 독하고 냄새나는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신다는 발상이 신선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TV 광고라는 막강한 미디어 힘까지 더해지며 일본 전국에서 오유와리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오유와리의 방식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여성, 젊은 세대의 호기심도 자극했죠. 이 오유와리 덕분에 소주는 단순한 저렴한 술에서 느긋하게 향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는 술로 인식이 전환되죠. 이 시기 일본 소주 시장의 규모는 단 몇 년 만에 약 3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구마 소주의 시라나미, 메밀 소주 은까이, 다카라의 줌까지 각종 소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소주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광고 하나로 이런 붐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그건 방화세였지만 그 뒤에 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거치며 국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컬러 TV가 전국에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과 라이프 스타일에 민감했고 술 문화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같은 시기 일본 소주 업계 내부에서도 전통적인 양조 방식이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화된 공정 덕분에 품질이 더 안정됐고 거친 향을 내던 흑누룩 대신 부드러운 향의 백누룩이 널리 쓰이며 이전보다 훨씬 순한 소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술 변화 덕분에 소주는 독하고 냄새나는 술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나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부담 없는 술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즉 오유와리라는 마시는 방법, 깨끗한 맛이라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기술적 진화가 맞물리며 소주는 드디어 규슈를 넘어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1차 소주 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차 소주붐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1980년대 초 일본에는 제2차 소주붐이 찾아옵니다. 도시엔 이자카야 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버블 경제 직전의 젊은이들은 소비 욕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맞춰 등장한 것이 츄하이였습니다. 츄하이는 소주에 탄산수, 레몬즙, 과일 시럽 등을 섞은 일본식 하이볼인데 가볍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저렴하다라는 점이 트렌디한 당시 일본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먹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결정타가 된 계기 캔 츄하이의 등장입니다. 1983년 처음으로 츄하이를 캔에 담아 출시한 것이 바로 대박이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도 편의점 앞에서도 공원에서도 저렴하고 트렌디하게 소주를 마실 수 있었거든요. 이 무렵엔 보리소주 이치코, 미야자키의 메밀소주 은카이, 그리고 쌀소주인 하쿠타케 시로 같은 부드러운 제품들이 전국에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치코 같은 경우엔 시타마치노 나폴레옹이라는 광고로 동네 아저씨들이 마시던 소주가 젊은이들 사이에선 가성비의 황제로 불려던 것이죠. 격식 있는 니온슈나 위스키가 아닌 부담 없이 즐기는 소주 칵테일이 회식 자리나 모임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인 반응,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소주 소비량이 2배 가까이 뛰었고 1983년도경엔 기어코 위스키 소비량까지 추월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제 소주는 진짜로 젊은이들의 술이 됩니다. 가볍게, 저렴하게, 맛있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무렵 소주에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85년 미야자키의 크로키 혼텐에서 만든 100년의 고독 오크통에 숙성된 이 보리소주는 소주도 숙성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그동안 저렴한 술이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고급 소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 흐름은 훗날 소주도 고급스럽게 마신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조가 됩니다. 제2차 소주붐, 그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소주가 아저씨의 술에서 일본 전국 국민술로 올라서는 변곡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분위기는 바뀝니다. 이자카야의 손님은 줄어들고 소비 심리도 약화되기 시작하죠. 소주는 다시 저렴한 술, 올드한 술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게 되고 시장 자체가 정체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소주는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바로 3차 소주붐의 시작이었죠. 그 중심엔 건강 트렌드가 있었죠. 당질 제로, 퓨린체 제로, 칼로리도 낮고 속도 편한 술, 그게 바로 소주였습니다. 덕분에 니온슈나 맥주 대신 소주를 마시는 중장년층들이 늘어나고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층 역시 소주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고구마 소주였습니다. 예전엔 이모크사이라고 하며 고구마 특유의 냄새가 거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설의 고도화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며 부드럽고 깔끔한 고구마 소주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3차 붐의 결정타를 날린 건 프리미엄 고구마 소주들의 전국적 히트였습니다. 모리이조, 무라오, 마오 머리 글자만 따서 3M, 전국적으로 품절과 프리미엄 가격 그리고 추천 판매까지 심지어 가짜 상품도 유통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 속에 소주는 고급스러운 술로 격상됩니다. 또한 당시 일본 미디어에는 검은 식품이 몸에 좋다라는 건강 트렌드가 대중적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맞춰 규슈 미야자키현의 그로키리시마는 병 라벨의 검은 소주 콘셉트를 내세우며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잘 팔려서 품절이 지속되자 제조사가 나서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공문까지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엔 비싼 프리미엄 소주부터 가볍게 즐기는 소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소주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소주를 즐기는 소주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소주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제1, 2, 3차 소주 붐, 이러한 사회 문화적 역사가 일본 소주의 인기를 증명해줬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소주를 24시간 살 수 있었고 고급 술의 전유물이었던 보틀킵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일부 양조장은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도 점차 소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죠. 2008년 일본은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주 붐은 종언을 구했다. 그렇게 소주 붐은 끝났지만 일본인들은 1, 2, 3차의 소주 붐을 겪으며 각자의 삶에 소주를 품게 되었습니다. 일본 술 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이 한 잔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 일본의 전통 소주 양조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한때는 냄새난다며 외면받던 소주가 이젠 세계가 지키고 싶은 술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일본 소주는 단순히 저렴하고 독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엔 TV 광고 하나로 분위기를 바꿨고 1980년대엔 젊은이들의 유행에 따라 전국구 인기를 얻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건강과 고급화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태어났죠. 한 잔의 소주에 담긴 건 시대의 고민과 삶의 여유 그리고 취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4차, 5차 소주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건 소주는 여전히 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소주를 어떻게 접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으로 알게 된 일본 소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일본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잔에서도 만나요. 깜빠이.